왜 중년의 남자들은 이렇게 힘들까?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면 집에 가야죠. 스타트 감각을 키우는데 어떤 루틴이 좋냐? ISL 경기를 보면 접영 종목에서 경기 후 잠시 휴식 때 선수들이 배영을 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데요. 접영과 배영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없어요. 이거는 휴식할 때 배영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고요. 뒤집어서 호흡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수들한테는 배영에서 정확한 동작을 하지 않고 그냥 팔을 대충 돌리면요 쉬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누워서 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반대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유형은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접영이든. 근데 반대 근육을 사용하면서 회복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저도 자유형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배영으로 회복을 좀 많이 주거든요. 근데 그게 반대 근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렇게 활용을 하지만 이거는 경기 중이에요. ISL 리그가 플랫폼이 일반 올림픽과 다르거든요. 네. 경기 한번 뛰고 가만히 있다가 또 시각이 되면 또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 쉬는 거는 그렇게 뭐 반대 근육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상관관계 없이 뒤집어서 호흡 편하게 하면서 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대 근육 사용하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USRPT 훈련은 짧은 거리를 짧은 휴식 시간으로 반복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짧은 휴식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USRPT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 25짜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25에 한 15초에 갔다? 그러면 또 한 15초 쉬고 나오는 정도예요. 물론 그보다 더 짧아도 돼요. 10초 되고 5초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15초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한 15초 쉬고 나오는 게 거의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짧다는 표현은 절대값은 아니고요. 상대적이거든요. 25짜리 기준으로 20초 안으로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치님 말씀을 듣고 나니 역치점을 활용해서 운동하고 싶은데 갤럭시 워치나 가민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알 수 있을까요? 아직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갤 워치 같은 경우는 심박수가 나오기 때문에 심박수를 할 때 역치라는 거는 개인마다 역치 수준은 달라요. 80%에서 90% 그 사이에 다 위치하거든요. 대략적으로 85%가 나오면 역치 수준의 훈련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요. 물론 사람마다 살짝 틀려요. 근데 역치 훈련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역치가 있으면 정확한 역치 속도가 아니어도요 조금 이상 이하 효과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본인의 최대 배파수 85% 수준에 맞추면 역치 수준의 훈련이라고 되는데 아마 체력이 없다면 85%까지 올리는 것도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역치 훈련을 하기 전에 기초 지구력을 먼저 연습하고 그 다음에 역치까지 가면 되거든요. 그 85%는 상당히 높은 거예요. 거의 선수들이 갖고 있는 역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85%까지 안 가도 되고요. 한 80%에서 75% 수준만 들어가도 역치 훈련이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서 85%까지 조금씩 높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되게 극단적으로 쉽게 얘기한 건데 역치라는 건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말고 주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내가 다양한 맥박스에서 운동을 해보면서 내가 맥박스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급격한 게 지친다는 게 있어요. 요 정도 맥박수까지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맥박수가 150에서 160이 넘어갈 때 힘들어. 그럼 그 사람이 그 지점이 역치예요. 갤럭시 워치나 가민 이런 걸로 활용하는 거는 사실 흔하지는 않은 방법이긴 하죠. 근데 좋아요. 맥박스를 보면서 하는 것 자체가 훈련의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큼 발전했는가도 볼 수 있고 생활체육에서 훈련의 효과를 가장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100m를 갔다 온 다음에 안정시 심박수까지 떨어지는 그 시간 있죠. 시간을 재도 돼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하버드 스텝 알아요? 하버드 스텝이요? 네, 상자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네네네네. 그거가 지구력 측정이라는 거거든요. 어떤 원리일까? 요즘에 팝스락 해가지고 학교 애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측정하는 원리가 뭐냐면요. 모두 다 똑같은 강도와 똑같은 시간으로 운동을 하고 나서 앉아서 회복하는 시간 비율을 보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유산소 능력이 좋다는 거는 회복하는 시간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내가 운동에서 잘 안 지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회복하는 것도 빨라요. 그래서 하버드 스텝이나 지구력을 측정하는 평가하는 요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회복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분들도 그렇게 한번 활용하면서 맥박수를 보고 내가 얼마큼 빠르게 회복하는지. 66세에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4개월 접어드는데 킥판 없이 자유형을 못해요. 제 나이에는 얼마쯤 하면 킥판 없이 자유형을 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안 되나 싶어 그만둬야 하나 싶습니다. 4개월 동안 하고도 자영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수영을 늦게 시작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자영을 언제 할 수 있냐는 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요. 배움 그 자체의 재미를 느끼셔야지 너무 결과 중심
중심으로 가시다 보면 이게 스트레스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할 건데 그 과정에서의 즐거움을 찾아야지 자꾸 남들이 이만큼 하는데 나는 왜 못하는지 그렇게 평가를 하시다 보면은 스트레스 다가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있으니까 좀 과정을 즐겼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수영을 빨리 배우고 싶다면요, 주 1회보단 주 2회가 낫고요, 주 2회보단 주 3회가 나아요. 근력보다는 유연성이 더 필요해요. 혹시 어깨나 관절에 유연성이 부족하시다면 유연성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더 빠르게 수영을 배울 수 있고 물속에 있는 시간이 많아야 더 빠르게 배울 수 있어요. 선생님께서 저병 출석객 참에서 나왔다가 연결하게끔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잘 안 들어가집니다. 어떻게 하면 잘 들어가질까요? 다른 분들은 저랑 똑같이 배우는데 저만 잘 안 들어가지는 것 같아요. 저병 연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너무 많죠. 근데 어떤 상황인지를 또 맨날 하는 얘기죠. 제가 질문을 통해서 항상 볼 때마다 맨날 하는 얘기지만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병이 나와서 들어갈 때 다시 웨이브를 할 때 핵심적인 움직임은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예측 한번 해보세요. 몸이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네, 그쵸. 머리고 다리예요. 이런 동작을 취할 때 제일 시작이 되는 지점. 허리, 코어. 그렇죠. 골반과 요추의 움직임이 확보가 돼야 돼요. 골반과 요추의 움직임이 확보가 돼야지 나머지 움직임이 되거든요. 근데 나머지 움직임만 연습하고 이 핵심을 연습을 안 한다면은 아무리 연습해도 비효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동작이 되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수영할 때 떠가지고 다리도 가만히 있고 손도 가만히 있고 그 상태에서 엉덩이만 위아래로 계속 움직일 수 있는지, 그게 요추와 골반의 움직임은요, 하다못해서 등에 있는 뼈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임이 확보가 안 된다면은 아무리 배워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병을 연결한다는 거는 웨이브를 한다는 얘기예요. 웨이브가 잘 되려면은 골반과 요추의 움직임이 확보가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저병뿐만 아니라 평영도 마찬가지예요. 평영과 저병의 이 연결, 웨이브가 되려면은 먼저 요추, 골반 움직임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수영 고수들 보면 25m를 스트로크 10번 미만으로 가시는데 엄청 천천히 해도 20초면 가더라고요. 물론 저도 10번에 20초 만에 갈 수는 있지만 차이점이라면 고수분들은 너무 편해 보이는데 저는 물잡기를 엄청 세게 해야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힘들어서 오래 할 수가 없어요. 50m를 50초 페이스로 1.5km 장거리 수영을 하는 게 목표인데 이 경우에는 제가 물을 잡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힘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힘을 들이는 정도가 다르겠죠. 운동을 잘한다는 거는 최소한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최대의 결과를 얻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최대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반복밖에 없어요. 지금 이 글만 봐서는 그 동작이 쉬워질 정도까지의 어떤 자동화가 되어야지, 이거는 제 생각에는 능력의 차이예요. 고수분들은 최소한의 힘으로 할 줄 아는 거죠. 저는 영보에 비해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자유형 킥을 찰 때 허벅지가 많이 내려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킥 자체는 강해도 저항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강하게 차는 만큼 더 강하게 저항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형 30초 아래로 가고 싶은데 이렇게 킥 찰 때 허벅지가 아래로 많이 떨어지는 사람은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엎드려서 슈퍼맨 자세를 계속하면 좋아질까요? 킥에 저항을 많이 받는다고는 얘기는 못하고요. 물론 킥이 조금 무릎을 굽히는 현상이 있긴 해요. 근데 이분은 일단은 너무 짧아요. 수영이 동작을 다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만 빨리 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팔이 빨리 돌리는 이 와중에 호흡 타이밍이 한참 느려요. 호흡 타이밍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팔을 당기면서 밀면서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이분은 호흡 타이밍을 보면요, 팔이 지나간 다음에 호흡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이밍 자체가 다 안 맞아요. 빨리 하는 거, 힘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힘은 좋은데 일단은 좀 길게 하시면서 양쪽 팔, 그 다음에 호흡, 그 타이밍을 먼저 맞추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유형 할 때 한 번 쉬고 출발하면 괜찮은데 연달아 50m, 75m 이렇게 자유형을 하게 되면 왼쪽 팔의 근력이 약한지 팔을 끝까지 밀지도 못하고 바로 돌려서 다시 입수하는 게 어려워요. 75m, 100m 연달아 자유형 하면 왼팔만 펴면서 돌아가게 돼요. 아니면 너무 힘들고 아파서요. 왼쪽 팔의 근력이 약해서라면 혹시 어떠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혹은 이를 보조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핵심은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상에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냥 수영이라는 거를 한정지어서 제가 얘기하면요, 양쪽 호흡이에요. 보통 자유형 같은 경우는 한쪽 호흡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밸런스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양쪽 호흡을 하던가 아니면 내가 원래 하지 않았던 호흡 그쪽을 많이 하셔야지만 그 밸런스가 그나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냥 딱 이 글을 보면서 저는 만약에 제가 앞에 있다면은 왼쪽 호흡을 시킬 것 같아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오른쪽 호흡을 하시니까. 아니면 왼쪽 호흡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른쪽 호흡에서 호흡 방향만 바꿔줘도요, 근육의 밸런스가 조금 향상이 돼요. 그래서 지상 훈련도 있겠지만 그거 제외하고 수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호흡 방향을 바꿔주는 거. 모든 밸런스의 기본은요, 양쪽을 똑같이 사용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력이 약해서 끝까지 미는 거는 더 봐야 되겠고요. 밸런스는 요렇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58세 남자입니다. 수영 배운 지 3개월 차이며 월수금 강습을 받습니다. 25m는 자유형으로 억지로 가는 듯한데 자꾸 발가락이 바닥을 스칩니다. 저항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25m만 가도 숨이 차서 한참을 쉬고 와야 하며 초보 강습 때도 숨이 차서 회원들을 못 따라가는데요. 나이가 들어 배우는 거라 그런 건지 제 개인 체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자꾸 발가락이 바닥에 스칩니다 라고 했을 때는 뭐가 상상이 되세요? 다리가 이렇게 그렇죠. 내려와 완전 있는 거죠. 다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렇게 수영하는 게 가장 수영을 힘들게 하는 방법이죠. 이런 분들은 중심이 너무 뒤에 있는 거죠. 좀 더 네. 중심을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훈련을 좀 더 하셔야 되고, 중년의 남자분들이요, 수영을 배울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런 자세예요. 거의 대부분이 가라앉아요. 왜 중년의 남자들은 이렇게 힘들까? 유연성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진짜 조금만 잘못하면 부러질 정도로 유연성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손을 제대로 뻗고 있지도 못하실 거야, 아마. 이렇게 수영을 하니까 이렇게 가는 회원분들보다 쫓아가지를 못하죠. 여기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호흡하는 방법이든 뭐든 다 떠나서 가장 빨리 고쳐야 될 건 자세예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런 자세로 수영할 수 있게 자세를 교정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거부터 해결이 되면은 수영이 한결 좋아지실 거고요. 숨찬 건 당연해요. 왜냐면 체력이라는 게 마라톤을 2시간 뛸 수 있어도요, 수영 체력을 또 수영으로 키워야 돼요. 제가 지도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은 4시간, 6시간을 그 마라톤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수영 25m 못 가세요. 힘들다고. 네. 그러니까 수영 체력은 수영을 키워야 되고, 수영을 안 배웠으니까 당연히 체력이 부족한 것처럼 느끼죠. 해수풀인 경우 벽이 정말 미끄러운데요. 50m 자유형 플립턴에서 미끄러지면 빨리 나와서 영법을 하는 게 좋을까요? 돌핀킥을 빨리 차서 속도를 올려서 나오는 게 좋을까요? 더 이상 이제 벽을 밀지를 못한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럼 속도 다 죽고, 일단 물 속에 있으면 돌핀킥을 차고요. 물 위에 있으면 영법을 해야죠. 딱 돌았는데 미끄러졌어. 근데 내가 물 속에 있어. 그럼 그때 자유형 팔 돌리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돌핀킥 차고 올라오다가 수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딱 돌았어. 근데 수면 위에 있어. 그때는 바로 수영을 시작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돌았을 때, 미끄러졌을 때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방법은 다르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46세이며 마스터즈 수영대회를 즐겨 참가하고 있는 아마추어 수영인입니다. 현재 제 저병 50m 최고 기록은 28.41초이며 목표는 27초 대 진입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록이 정체되어 있어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제 스트로크 템포가 다른 선수들보다 다소 느린 편인 것 같은데, 이 경우 스트로크 템포를 더 빠르게 돌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현재 스트로크 수 약 21개에서 22개를 유지하면서 근력 향상이나 DPS를 높이는 방향이 더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스트로크 속도를 높이려다 보면 킥과 풀의 박자가 무너질 때가 있는데, 이러한 리듬 붕괴를 방지하면서 템포를 높이는 연습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스트로크 템포가 느리대요. 더 빠르게 돌리는 연습을 나은지, 그 연습 하셔야죠. 그 연습도 분명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현재 스트로크 수가 21개, 22개 유지하면서 근력 향상이나 DPS 높이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요새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DPS라는 거는 한 번에 나가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거리를 늘리면 스트로크 카운터가 자연스럽게 줄겠죠. 근데 이분은 이거를 유지하면서 DPS를 길게 간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간 선수 지도하는 어떤 마인드로 이분을 바라볼게요. 기록이 빠르니까. 네. 21개, 22개래요. 분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한 개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본인이 기록 나올 때 21개인지 22개인지도 헷갈린다면 분석된 거 아니에요.
한계 차이가 1초가 넘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격차가 너무 큰 분석이에요. 이거는 생활체육에서 이런 거 다 가능하지만 이분 이제 수영을 좀 잘하시는 분이고 영상 분석도 하시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분석이 잘못됐고요, 개념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템포는 더 빨리 돌리는 게 좋아요. 좋은데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박자가 맞아야 되면서 리듬이 붕괴가 되지 않으면서 템포가 빨라져야 돼요. 그 템포가 무너지면서 빨라지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빨라지는 건 좋지만 그 템포를 유지하면서 한다. 그럼 어떤 연습 방법이 있을까? 라는 게 이제 고민인 거잖아요. 그렇죠. 방법이야 뭐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정도 수영하시는 분한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일단은 스트로크 카운터를 좀 정해놓고 하는 연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트로크 카운터 25m, 30m 이렇게 연습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스트로크 카운터 5개, 6개, 7개 이렇게 빠른 박자를 5개에서 6개, 7개, 8개 부담되지 않은 선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개수를 늘려가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무조건 수영장에서 미터로 연습할 필요도 없어요. 스트로크 카운터로도 연습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템포기가 있어요. 템포 트레이너. 본인이 하고자 하는 템포가 있다면은 그 템포에 맞춰서 수영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돼요. 어쨌든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무 미터 수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가 몇 피치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초점을 맞춰서 연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변 기록 편차에 관련해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두 달에 한 번꼴로 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회 때마다 기록 편차가 커서 고민입니다. 대회장의 환경이나 컨디션 등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레이스 느낌과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 중 느낌이 좋아서 PB를 기대했는데 기록이 오히려 좋지 않거나 반대로 대회 감각은 별로였는데 기록이 잘 나올 때도 있습니다. 기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리적, 기술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나 훈련 중 체크할 만한 루틴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경기 전에 체온 유지를 위해 양말을 신으라고 하셔서 그 이후부터는 시합 직전까지 양말을 꼭 신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양말 안 신고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면 집에 가야죠. 선수들은. 이건 진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혹은 기본적인 자세.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우리가 어떤 직업을 바라보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라볼 때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양말 꼭 신고 계시고요. 잘하셨고. 격차가 심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감각은 좋은데 기록이 안 나올 때 있고 감각이 틀린데 기록이 나올 때가 있다고 하는데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최고의 컨디션에서 최고의 기록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좋을 때 기록이 잘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지 진짜 기록이 잘 나온다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최고 기록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기록, 평균 기록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평균 기록이 좋은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지 어쩌다가 한번 기록 잘 나온 것 같고 성적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록은 한 가지 요인 갖고만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각만 좋다고 해서 기록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반응 시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시기에 따라서 그 수영장의 환경, 물 깊이 혹은 날씨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내 감각이 좋다고 해가지고 기록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또 반대로 좋다의 감각 있죠. 그게 맞는 걸까요? 근데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건 좀 주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주관적이죠. 네. 선수들도 이거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는 이렇게 수영할 때가 잘 돼라고 하는데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자꾸 주관적인 감각에 치우쳐가지고 자기 단점을 못 고치는 선수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죠. 기준에 너무 이렇게 감각에 얽매이면 안 되거든요. 그냥 연습한 그대로 스트로크 카운터, 템포 그걸 가지고 시합을 뛰는 거지 그 감각에 매몰되는 선수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딱 기능이 멈춰 있어요. 물론 중요하죠. 워터필링이라고 하거든요. 이 감각을 워터필링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면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기록 격차를 보니까 상관이 없을 정도의 격차이긴 해요. 요 정도 당연히 나요. 시합 뛸 때마다. 선수들도요. 스임 오프라고 아세요? 혹시 스임 오프? 스임 오프가 뭐냐면요. 예선을 뛰었어요. 근데 결승은 8명 가죠. 근데 8등과 9등이 동시 기록이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해야죠. 그렇죠. 그걸 스임 오프라고 해요. 스임 오프 할 때는 기록이 똑같이 나올 거냐? 아니에요. 더 잘 나온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기록 격차는 격차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다. 뭐 물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네, 다 달라요. 깊은 물에서 더 잘 나올 때도 있고요. 또 누군가 얕은 물에서 더 잘 나올 때도 있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는 격차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수가 나한테 물어봤다. 그러면 우리 아까 그 예시 얘기했죠.
뇌를 비우고 하시라. 네. 그냥 하시면 돼요. 스타트 반응 속도는 잘 나올 때 0.6초대, 늦을 때는 0.8초대입니다. 하지만 마스터즈 대회에서는 반응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으로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회 환경이 아니더라도 반응 속도 향상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훈련 중 스타트 타이밍 감각을 기를 수 있는 루틴이 있을까요? 첫 번째, 0.6초 때하고 0.8초 때 0.2초 차이죠.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아예 이때는 아마 다른 스타트가 됐을 거고 아마 요 정도의 격차는 눈에 보일 정도로 스타트 방법이 달랐을 거예요. 아니면 호흡에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호흡을 들어 마실 때가 반응 속도가 빠를까요? 뱉을 때 빠를까요? 뱉을 때. 그쵸? 네.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호흡을 참고 있어야 돼요. 들어 마시고 참고 있다가 뱉으면서 가야 돼요. 근데 이때 갑자기 호흡을 마시고는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세의 문제. 이 정도 격차는 빠를 때 느릴 때 격차가 아니고요. 잘했을 때 못했을 때 격차 정도로 큰 거예요. 아주 큰 격차예요. 요 정도 격차는. 그렇게 아마 스타트가 잘 될 때랑 못했을 때랑 그 차이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쵸, 마스터즈 대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반응 시간, 리액션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는 데도 있겠지만은 그 스타트 감각을 키우는데 어떤 루틴이 좋냐,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시합 뛸 때 앞에서 시합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거기에 맞춰서 호흡을 참고 있다가 그 소리에 맞춰서 한번 움직여 보는 거예요. 육상 선수가 많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육상 선수는 이 손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 경기 소리에 맞춰서 움직여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자렷 하고 고 되죠. 네. 요 간격이 인간이 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계가 조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이 조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마다 다 사람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출발하냐에 따라서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 어떤 패턴을 읽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 소리를 듣고 반응 시간을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합 나가서 심판이 어떤 타이밍에 출발시키는가를 체크를 하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내가 머릿속에서 한번 타이밍을 맞춰보는 거를 제가 선수들한테 추천을 하거든요. 특히 단거리 선수들한테는요. 이런 식으로 루틴을 잡으셔도 충분히 하고요. 상당히 도움돼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방법이고 정리하면은 0.6초와 0.8초는 완전히 다른 스타트를 하신 거예요. 이 정도 정리하고 있는데 너무 이분한테만 조금 세게 얘기했나요? 근데 완전 선수 네, 급으로 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떨 때는 보면요, 선수들이 질문하지 않는 수준의 질문을 할 정도로 되게 수준이 높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점점 수영 선수 출신은 아니지만 수영 코치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되게 상당히 반가운 일이에요. 네, 반가운 일이고, 선수 출신이 아니어도요, 선수만큼 수영할 수 있고요, 선수 출신이 아니어도 선수 출신 코치들만큼 지도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조금 불리함은 있겠죠. 얼마큼 내가 시간을 투자에 따라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영에 진심인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마 우리 생활체육 수준이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요? 지금도 많이 올라갔지만은 언젠가는 더 올라가가지고 아마 격차가 많이 줄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